간단하고 짧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라. 고객들의 반응이 6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제목은 이익을 강조해야 되고 내용의 시작은 반드시 관계를 강조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를 모르는 자기 같은 사람들을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그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는 과제가 떨어진다면 그때 사용하기 제일 좋은 툴은 링크드인이 될 거고요. 저는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화에서 직장 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스마트 셀링의 고상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양우진님 초대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진님 한번 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94년도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24년도까지 그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4년도 초에 이제 B2B 그 리드 제너레이션 하는 스타트업에 합류해서 새로운 이제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신입 스타트업 인원 양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인 스타트원 인원. 예. 너무 좋은 편인데. 저희가 그 세 번째 주제로 오늘 예. 스타트업에 합류한 느낌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조금 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좀 거시적인 세일즈에 대한 변화부터 좀 넘어가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우진님은 너무나도 인사이트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시적인 환경에서부터 지금 세일즈가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아주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확실한 그 상황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가장 최근에 미국 그 FRB에서도 이제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금리 인하를 안 해주면 경기가 버틸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뭐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리쇼어링 정책처럼 미국이 소비 시장과 생산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고 더 이상 과거처럼 경찰 국가 또 이제 패권 국가로서 그 지역 간의 분쟁 조정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면서 전 세계가 다 망가져도 미국 안에서 생산과 소비만 가지고도 미국이 견실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좀 경제적인 흐름을 보자고 하면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라고 하는 이제 골목대장을 만들어 놓고 이 골목대장이 유럽과 미국의 경계선에 서서 이제 어려워지는 유럽의 경기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 예정이고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음모론적으로까지도 나오는 네.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중국을 분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볼 때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한국도 미국도 믿지 못하고 중국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환경에 놓일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또 왔군요. 네. 한 3년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세일즈맨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또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예, 말씀. 장기적으로 볼 거 없이 모든 기업들이 저성장이라고 하는 과제를 마주하게 될 거고요. 이 저성장이란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신규 시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의 매출을 늘리거나 하는 쪽하는 압박들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한국은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비용을 줄이지 못할 거고 쉽게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매출을 늘려서 이 위기를 극복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의 압박은 결국 세일즈 쪽에서 신규 시장 진출을 하거나 기존 제품 매출을 확대시키라고 하는 압박 두 가지로 들어오게 되겠죠. 기존 매출을 늘리는 부분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상당히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신규 시장 진출,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어떤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상대하지 않았던 고객과 시장을 상대하는 압박을 많이 받게 될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제 아는 분이 카톡을 하나 주셨는데, 작년과 올해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인력충은 없음. 근데 매출 성장. 네. 이게 그냥 그 모든 기업들의 좀 목표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B2B 쪽에 잠재 고객 발굴,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월 달에만 벌써 4개 업체에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떤 고객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겠다가 아니라 돈은 적게 쓰면서 좋은 고객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그러니까 희망사항들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러한 요구사항의 강도가 점점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좋은 그 타겟 고객을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확보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다들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감하는 시기가 2분기 정도의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3분기 정도가 되면 더 좀 그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분기 정도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B2G 시장에 집중을 하고 오히려 B2B 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트렌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뭐 퇴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이제 있는데, 이게 세일즈 중요도가 뭐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걸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일즈의 중요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개발이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일즈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걸 겁니다. 음, 왜냐하면은 세일즈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비용을 집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충분한 성과를 회사로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그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세일즈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다르게 불만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지원 없이 높은 성과를 바라는 경영진이나 그 조직의 리더들에게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서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해야 된다를 아는 일이 안 될 때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아, 그 어려움을 아주 진하게 체감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는 한 해네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중에서도 성장률이 높고 신규로 어떤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시장들을 찾아서 이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히 아시아권에서 성장하는 나라들, 또 아프리카권에서 성장하는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
거기다가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그 매출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개선된 효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런 미국을 비롯해서 성장하는 시장들에 대한 진출이 다양한 각도로 세일즈 팀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정말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만 한정해서 말씀을 좀 해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신규 시장 뭐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게 답일 텐데 그걸 국내에서 찾기로도 어려우니 해외로 나가는 게 좀 기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기회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단정적인 결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압박을 받은 세일즈 팀들이 만회 음, 대책이라고 해서 언급할 수 있는 전략이 거의 이러한 방향으로 한정될 것 같습니다. 차선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무도 이게 된다 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보고서에 이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로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은 우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세일즈 문화가 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과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 저희는 잠재 고객 발굴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콜드메일이라고 부르는 서로 그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첫 접촉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들을 기반으로 좀 전략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미국식에서 썼던 전략 방식은 필요한 메시지를 간단하고 짧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라 음, 라고 하는 내용이었었고, 사람들이 이런 군더더기 있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도 이제 그런 쪽 전략으로 진행을 했었었고, 그 방식도 분명히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쪽에 진입하기 전에 스타트업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 쪽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 한국의 유통 문화는 한국적인 문화적 특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유통 환경이 갈라파고스처럼 네, 전 세계 그 어떠한 나라와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특성 중에 하나로 가장 분명한 것이 싸게 물건을 팔려고 해도 절대 싸게 보이는 환경에서 팔면 안 됩니다. 아, 싸게 보이는 물건도 싸게 팔면 안 된다. 싸게 아니, 보이는 그러니까 싸게 환경에서, 물건을 팔되 싸 보이는 환경에서 팔면 안 됩니다. 음, 즉, 물건을 싸게 팔아도 밝은 조명, 널찍한 공간, 백화점식 인테리어가 있는 이마트를 가지 한국에 진입했던 뭐 테스코나 월마트 같은 창고형 매장들이 가지고 있는 허름해 보이는 환경에서 그 소비 행위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문화 특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특성을 저희들이 그 잠재고객 발굴 서비스를 하면서 느끼게 됐던 게 미국식으로 있는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분명히 이런 메시지에서도 관계성 그리고 내가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환경을 메일에서조차 만들지 않고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느낌을 분명히 느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던 콜드메일에서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았었던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과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 간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메시지를 중간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당신의 활동을 받고 내가 당신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군더더기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식의 관계 빌드업 메시지가 들어간 경우와 없는 경우가 고객들의 반응이 6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관계 빌드업 메시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6배 정도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는 거의 확실하게 좀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익을 강조한 메시지와 이익을 강조하는 메시지일지라도 관계를 빌드업하는 내용이 없으면 반응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아, 말씀했던 결론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익을 강조하는 메시지여도 관계를 저희가 강조하지 않으면은 반응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은 이익을 강조해야 되고 음. 내용의 시작은 반드시 관계를 강조해야 됩니다. 아, 되게 재밌는 발견이네요. 그게 진짜 한국에서 느끼는 좀 문화적인 특정이기도 하면서도 세일즈 완전히 좀 다른 환경에서 발견한 좀 인사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상영님하고 제가 지금 만나서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처음 만났다면 대화의 시작을 바로 이런 세일즈의 이야기 하기 전에 서로 어느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하는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심지어는 건 한국은 콜드메일도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말씀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국에서는 실제로 이 행위를 할 때도 뭐 영업 행위를 할 때도 진짜 약간 관계를 빌드업하는 말부터 저희가 꺼내고 있는데 그게 당연히 메일에도 담겨야 그게 더 사람들의 반응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너 어느 지역이야? 딱 이런 말 하면서 시작을 하는 세일즈 미팅과 둘 다 표준말 쓰면서 시작하는 미팅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면 한국이 이런 관계성이 영업이나 관계에 얼마나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쉽게 상상이 됩니다. 아,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스타트업에 합류한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했던 내용,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도 말씀했던 부분이 퇴직을 의도치 않게 하시는 분들 음. 요즘 되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풀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퇴직을 뭐 의도하고 했다기보다는 저도 밀려서 퇴직을 하게 된 음, 경우였었고, 이런 퇴직을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었던 거는 분명히 AI라고 하는 기술이 너무나도 많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줄 게 확실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는 고령화가 분명히 하나의 추세로서 확실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산성을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가 오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자기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쪽에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94년에 시작을 했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94년에 태어난 대표를 만나서 같이 합을 맞춰 보면서 어떤 업무적인 경험의 차이, 그리고 기술에 대한 친화도의 차이 같은 부분을 서로 힘을 합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을 하면서 굉장히 기술이 우리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루하루 좀 배워가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 두 가지에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배워왔었던 업무의 방식이 단 두세 달 만에 뒷칸으로 밀려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억울하고 불편합니다. 어. 근데 이 불편한 느낌이 굉장히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하고 하루 한 발 한 발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데, 배워나가는 과정을 빠른 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제 또래들이나 이제 비슷하게 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방법을 못 찾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 볼 땐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될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타트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진님 제가 항상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지만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의 업무 경험이 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진님은 그거를 인정하시고 빠르게 본인을 변화에 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그게 정말로 우진님이 존경받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경받을 만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실을 빨리 인정하는 거? 음. 흔히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아. 것처럼, 저희 세대가 업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변했고, 내가 과거에 성공할 때 나를 지켜줬던 토대들이 더 이상 나를 지켜준 토대가 아니라 내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걸림돌을 치워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 이 인정하는 부분이지 이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정말로 스타트업에서 적응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환경이 또 거칠지 않습니까? 근데 거친 환경에서도 적응하시고 우진이 갖고 계신 역량을 정말로 더 100분 발휘하시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역시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거는 학습 능력이 분명히 뒤처집니다. 음. 이 학습 능력이 뒤처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분명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학습 역량이 성장한 세대들보다는 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학습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그 정보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일정량 이상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거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오히려 그 부분 자체가 더 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아요. 음. 주변에서 과연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익숙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그걸 좀 세게 표현하면 초등학생처럼 더듬더듬거리는 그 단계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얼마나 보듬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음. 점인데요. 예, 그런 모습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못하면 어때? 생각을 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 내용 보고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우진 님이 그러면은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다음 커리어로 스타트업이라는 여정도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떠한 마인드나 어떠한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저도 이제 심리학 공부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인생의 변화를, 어, 그 변화, 체인지라고 하는 것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로 좀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 자체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내면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사람들은 변화가 다가올 때 이 변화의 흐름을 의지적으로 타지 못하면 그 변화에 거부하는 형태의 자기 방어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음, 생각보다 제가 해보고 나서 느낀 건 해보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이 두렵다는 이유로 이 물결을 안 타면 두려움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면서 방어 기제가 오히려 더 강화가 되거든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를 해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이러한 시도를 할 때 분명히 엄청난 두려움, 왜냐면은 이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정답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당연히 두렵죠. 근데 정답이 있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이 정답이 없는 시대를 뚫고 나가 볼 수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장에 들어와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를 뭘 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거 자체가 하나의 답입니다. 음, 저는 이 스타트업을 할 때 생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을 배울 때 하나의 목표가 뭐였었냐 하면, 아,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밖에 봤더니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 많네. 아, 저 사람들이 다 시장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예, 문제를 모르는 자기 같은 사람들을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답을 찾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낼 줄 알아야 되고, 거기 문제를 스스로 풀어오는 과정인데, 어떤 문제를 내는지도 모르겠다는 게 그게 하나의 답이다. 예, 그렇게 돼서 그 문제를 낼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시장으로 타겟해라. 아, 진짜 우진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되게 멋있게 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좀 끝났는데, 예. 우진님이,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세일즈 분들에게 그래도 좀 뭔가 힘이 되는 말을 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세일즈를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링크드인을 시작하십시오. 어,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있는 세일즈맨들에게 기회는 링크드인에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링크드인이 굉장히 활발한 세일즈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고 또 기업 내에 있는 정보를 SNS를 통해서 유출이나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세일즈를 하거나 기업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링크드인 같은 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한국의 링크드인 제대로 하는 사람 굉장히 작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열심히 적응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링크드인 제대로 하는 사람 없고요. 아까 제가 느꼈듯이
해외 시장은 링크드인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는 과제가 떨어진다면 그때 사용하기 제일 좋은 툴은 링크드인이 될 거고요. 링크드인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활용하는 방식을 남보다 한 발 먼저 익히시게 된다면 해외 시장 진출이나 신규 시장 진출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기회를 잡으신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꼭 링크드인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진을 되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진짜 또 멋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뭐, 어, 이 부분도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인 게 저는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화에서 직장 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음, 스타트업에서 들어오면서 제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도전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또 내가 가진 생각의 옳고 그름 또는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장으로부터 또 이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들을 경험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환경이고요. 이런 것도 한번 즐겨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걸 즐겨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많이 또 언론에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가 그 그랜드 카돈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가 뭐 회사가 가장 부끄러운 거는 이름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주는 회사가 가장 부끄러운 환경이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제가 발버둥이어 쳐야겠다 이러면서 이런 걸 찍게 되는데 우진님도 약간 같은 마음. 예, 같은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스마트 셀링의 고상혁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양우진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해서 반가웠습니다.